오늘은 여러분들 현 경제 상황 인식에 참고하시라고 우한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몇 가지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을 투자 권유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경제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번 위기는 1998년 또 2008년 경제 위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은요, 주로 금융에서 비롯됐습니다. 98년 외환 위기는 국내 자금 시장 경색에서 환율 급등으로 이어졌고요. 2008년은 미국의 국제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의 환율 급등으로 또 이어졌었죠. 그런데 이번 위기는 실물이 그 진원지입니다. 실물 경제 위축이 주식 급락, 환율 급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석유 가격 전쟁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실물 중에서도 특히 소비가 죽는 것이 이 침체의 뿌리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은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 멈춰 서버리는 것이죠. 식당에 손님이 없고 여행도 안 가니까 항공도 호텔도 모두 멈춰 서는 거죠. 이 사태는 생산을 직접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조업을 못 하고요. 세계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끊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잘 되는 것은 집에 갇혀 있을 때 필요한 것들, 식품 산업, 온라인 교육, 그리고 제약 산업 정도일 겁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예측치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경제팀이 원래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로 예측을 했는데요. 우한 바이러스가 팬데믹, 즉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될 경우에 이게 거의 0%로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블룸버그 예측, 즉 0% 이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0%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성장, 상당한 마이너스 성장이 올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득과 일자리 모두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실물 경제의 붕괴는 자산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지요. 시청자님들께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먼저 주식 가격이 추락 중이죠. 한국 주가 지수인 코스피 고점이었던 2월 17일 2242였는데요. 3월 16일 현재 1715로 마감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24%나 사라진 겁니다. 미국도 그래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요. 2월 19일 3,386이었거든요. 높을 때. 3월 16일에 2,38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0%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다만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그 투자가 있죠. 인버스 ETF 같은 거. 이런 인버스 상품에 투자한 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위험자산인 반면에 안전자산,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금이죠.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만큼 그러면 금 가격은 뛰어야겠죠. 그런데요, 이 금 가격이 아주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까지는 상당히 올랐는데요. 지난 일주일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월 4일 금 1온스당 국제가격이 1,552달러였던 것이요. 3월 9일 1,860까지 올랐었거든요.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8.2%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3월 9일부터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월 16일 일주일 만에 1,544달러, 8.1%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금값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이 이렇게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기업들이 현금 챙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니까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죠.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들도 대출을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채도 투자자들이 잘 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즉 신용경색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까지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정은 또 다른 안전자산인 국채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국채도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래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오르는 겁니다. 국채 값이 떨어지니까. 자, 금값은 계속 떨어질까요? 2008년 외환위기 때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빨간색 원이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금값 상황인데요. 처음에는 금값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한번 크게 추락을 합니다. 그때도 기업들이 현금 수요가 늘어서 금까지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하락하는 거예요. 하지만 곧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이런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만 제 예상으로는 금값은 다시 오를 거라고 봅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죠. 아무튼 현재 현금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금 중에서도 미국 달러의 가치가 가장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인덱스인데요. 유로, 일본, 엔화 등 6개의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 가치의 평균값, 이것을 지수로 만든 것입니다. 3월 9일 이후 금값이 추락을 했잖아요. 그때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달러 가치가 금값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같은 현금인데도 원화 가치는 오히려 하락세입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을 보면요. 1월 20일 1158원이었는데요. 3월 16일에 1233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을 찍고 있는 현재 상황 3월 17일 날 찍고 있는데 계속 오르고 있더군요. 자,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6% 이상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튼 짧은 기간만을 놓고 본다면 달러가 가장 안전자산인 셈입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이 달러 가치조차도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아마도 우리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대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러스가 지나간다고 해서 다시 경제가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서 세상의 구조, 경제 구조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국과의 연결끈이 단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가,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김종호의 경제TV 시청자님들께서는 단단히 준비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도록 마음부터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동안 벌이가 없어도 벌이가 끊어지더라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으로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계 석유 가격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전쟁이 벌어지는지,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 석유 전쟁, 이건 석유 증산 경쟁 또는 석유 가격 인하 경쟁을 말합니다. 3월 6일 러시아가 사우디 주도의 오페크 감산 협정에 불참을 선언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자 8일에 사우디가 너 맛 좀 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듯이 대량 증산과 가격 인하 경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국제 유가 폭락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9일 월요일 시장이 열리자마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웨스트 텍사스 중진류의 경우에 금요일은 3월 6일 배럴당 41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3월 9일에는 31달러가 됐고요. 16일에는 29달러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29%가 하락한 겁니다. 안 그래도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원유 가격이 연초에 비해서 거의 30%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인 것이죠. 16일 가격 29달러는 고점이었던 1월 6일 63달러에 비하면 54%나 떨어진 겁니다. 석유 전쟁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은 휘발유 값이 내릴 테니 좋지요. 하지만 이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가가 폭락을 하고요. 우리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 조선 산업에 괴멸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셰일 오일 산업을 붕괴시켜서 세계 정치 경제의 지각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유 전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석유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사생 결단식 싸움, 즉 치킨 게임 때문입니다. 3월 6일 비엔나에서 사우디와 같은 이 오페크 회원들국과 러시아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석유 감산의 합의를 보자, 이렇게 해서 모인 겁니다.
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석유 수요가 계속 줄어드니까 석유 가격이 계속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줄여서 가격 하락을 막아보자, 이런 목적으로 모인 겁니다. 여기에 주동적 역할을 하는 생산자를 우리는 스윙 프로듀서라고 부르는데요. 감산 동맹을 하려면 누군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감산을 하고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스윙 프로듀서인데요.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사우디가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했고 감산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 참가자였던 이 노박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감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린 겁니다. 감산 카르텔 하지 말자. 각자 도생하자. 이게 바로 러시아의 입장이었던 거죠. 이 감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산을 하면 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생산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각 회원국들은요, 몰래 증산을 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럼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값은 높아졌는데 자기는 생산을 많이 하면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즉 취팅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원국들이 너도 나도 서로 취팅을 하다 보면, 즉 이렇게 몰래 증산을 하다 보면 카르텔은 깨지기 마련이죠. 이번 경우도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2016년부터 사우디 주도의 오페크 감산 카르텔에 동참을 했는데요. 원래 오페크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는 수시로 취팅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 감산 합의 자체를 거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사우디가 역공에 나섰습니다. 감산을 주도하던 나라가 대량 증산으로 180도 태도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하루에 260만 배럴씩 증산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일 생산량 1230만 배럴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가격을 대폭 깎아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이 표는 2019년 국가별 석유 생산량인데요. 미국이 일일 생산량 1504만 배럴,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가 1200만 배럴, 러시아가 1080만 배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은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생산을 한 것이고요. 사우디와 러시아는 석유 가격 유지를 위해서 생산을 자제한 겁니다. 감산협정을 맺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산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값이 올라갔는데 석유값이 미국이 그 덕을 봐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같은 것 안 하겠다. 할 만큼 해보자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공급량이 앞으로 급증할 것이고 또 기름값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원유 생산 비용으로 따지면요, 사우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배럴당 2.8달러거든요 사우디는. 그런데 러시아는 42달러고요. 참고로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44달러예요. 사우디는 2.8달러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하면 사우디가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가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간 거죠. 근데 러시아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카타르 대학의 니콜라이 코사코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알자지라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동의 그 언론이죠. 이 알자지라에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사우디 반격 때문에 러시아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다시 사우디한테 우리 기존 감산협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다시 했다고 해요. 근데 사우디는 6월까지는 만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난감한 상태에 빠졌던 거죠. 아무튼 석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감산에 반대했던 걸까요? 미국 때문입니다. 러시아 최대 석유 회사가 로스네프라고 하는데요. 여기 세친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푸틴의 참모이자 후원자입니다.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사우디 주도의 감산 협의에 반대해 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산을 해가지고 값을 올려놓으면 그 덕은 미국만 본다. 미국의 셰일 석유업자들이 이들이 값이 높아졌으니까 그냥 계속 증산을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맞습니다. 미국의 이 셰일 업자들은 사우디, 러시아 같은 이런 산유국들의 모임에 동참을 안 합니다. 회원국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페크 러시아가 합의를 봐가지고 값을 올려놓으면 미국 셰일 업자들은 그 값에 최대한으로 생산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된 겁니다.
세친 회장 같은 사람은 그 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의 셰일 오일 업자들을 문 닫게 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세친이 결국 푸틴을 설득을 해서 러시아 대표가 비엔나에 이 석유 감산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석유 전쟁은 언제까지 가게 될까요? 이 셰일 업자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모두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될까요?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자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들이 모두 문을 닫는다면, 모두 부도가 난다면, 그래서 다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 된다면 미국의 힘이 약해지겠죠. 중국과의 대결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셰일 업자들이 이 석유 전쟁 때문에 쉽게 죽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14년에도 사우디가 미국 셰일 업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석유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2014년 6월만 하더라도 배럴당 114달러이던 기름값이 2016년 2월에는 37달러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셰일 업자들의 평균 생산비가 75달러 정도였는데요. 석유값이 30달러대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많은 셰일 업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셰일 업자들 사이에 기술 혁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작은 비용으로도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업자들은 생산비가 90달러, 70달러대에서 4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산유량이 폭발적으로 오히려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유가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셰일 업자들이 대량 도산이 예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사우디의 빈 살만 황태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감산해라 하고 부탁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사우디는 증산을 강행하고 있죠. 미국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것에 대한 복수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그 내막은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튼 유가 하락을 멈출 수 없게 되자 트럼프가 7천만 배럴 정도의 전략 비축유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산 셰일 오일을 정부가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미국 셰일 업자들을 살리는데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셰일 업자들이 도산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혁신이 나와서 살아남는 기업도 또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의 힘이고 자유경제의 힘인 것이죠. 그런데 아마 사우디도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사우디는 정부 예산이 대부분 석유 판매 수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배럴당 84달러는 돼야 균형 재정이 된답니다. 유가가 내리면 당연히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되죠. 이 표를 보시면 유가가 떨어진 2014년부터 사우디에 엄청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재정 적자가 무려 GDP의 14.8%에 달합니다. 그게 다 국가 부채로 쌓이는 거죠. 사우디의 생산비가 배럴당 2.8달러이긴 하지만요. 나라 살림을 생각하면 20달러, 30달러 이렇게 받아도 사실은 사우디는 미치는 겁니다. 80달러는 돼야 사우디의 균형 재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 중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패할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떨까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유가 하락은 좋은 일입니다. 기름값 내리면 당장 휘발유값 떨어지죠. 또 항공료도 낮아져 가지고 여행 가기도 좋아집니다. 항공업계도 이익이 많이 늘어나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로가 다 차단이 돼 버렸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기름값이 내려도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자동차를 별로 탈 일도 없고 여행을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오히려 손해가 나죠. 조선업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조선, LNG선, 해양 시추선 이런 것들의 주문이 줄어들 테니까 말입니다. 우한 코로나는 경제의 상식마저 뒤집고 있습니다. 기름값 하락마저 재앙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